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게임을 진행하는 중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수 산정 방법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점수 산정은 ROI라고 하는 투자 수익률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최고 성과를 내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6라운드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6라운드를 평균으로 해서 ROI가 가장 높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제 세팅한 거에 따라서 1, 2라운드는 제외하고 3, 4, 5, 6라운드만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우리가 점수를 산정을 할 수 있지만 각 라운드별로 ROI는 각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I를 기반으로 해서 점수가 산정되는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팀 점수 ROI랑 함께 개인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점수라는 건 팀 점수에는 집계는 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풀 내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할별로 성과 점수 기반이 있습니다. 구매라는 거는 구매 비용, 그래서 구매 비용이 가능하면 낮은 게 좋고요. 운영 쪽에서는 운영 비용, 그다음에 SCM 쪽에서는 재고 금액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낮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에서는 매출액은 높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에 들어있는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의 다른 팀의 점수를 보면서 우리가 베스트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점수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 각자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다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을 해서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를 높여서 ROI를 높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OI라는 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I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고 했습니다. 내 매출액은 높고 비용은 낮고 투자가 낮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의 구성은 크게 판매 수량, 그다음에 단가, 그다음에 계약 지수라는 거 이걸 가지고 곱한 금액을 가지고 보너스가 있었을 때 혹은 페널티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줍니다. 판매 수량 같은 경우 이 회사는 거의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라운드 정도 가게 되면은 그 풀에서 위 상위 레벨에 있는 상위 랭킹에 있는 팀들의 수량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판매 수량 자체에서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계약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매출액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계약 지수를 근데 높이다 보면 다른 쪽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세션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서 전략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객한테 서비스 레벨을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를 약속을 했는데 97%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고객한테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한테 우리가 서비스 레벨을 95%로 약속을 했는데 80%밖에 못 맞추셨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는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라고 하는 그 플러스 혹은 페널티 마이너스 이게 감안된 최종이익이 바로 이 매출액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높은 게 좋다는 의미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구매비, 그 다음에 생산비, 일부 간접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COG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 이런 것들, 간접비 등이 다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가급적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쪽에 보시면 건물, 설비, 그 다음에 운전자본, 재고라던가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 같은 건 사실 크게 변화가 없고 이 설비라던가 이 운전자분 쪽 이쪽에 변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ROI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 지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지수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 판매 쪽, 그 다음에 구매 쪽에서 가격 세팅을 할 때 계약 지수에 의해서만 우리가 조정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구매 쪽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한다면 당연히 판매 쪽에서는 판매 가격을 높이려고 할 거고 구매 쪽에서는 구매해 오는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 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결과로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을 한번 보시면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준 합의.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한테 95%를 서비스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95%냐, 90%냐, 80%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기본 가격 한번 판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오렌지 주스 한 팩을 똑같은 수량이 있습니다. 하나의 수량을 가지고 기본 가격이 1.5불입니다. 1.5불인데 계약 지수 1.1.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 서비스 레벨도 높여주고 유통기한도 고객한테 유리하게 많이 해주고 하면 이제 계약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 1.1에다가 1.5로 곱해서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우리가 1.65불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량을 팔아도 계약 지수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가격 똑같이 1.5불인데 우리가 유통기한도 우리 쪽에 좀 더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게 했다 하면은 우리 쪽에 유리한 거기 때문에 고객 쪽에 많은 걸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지수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 쪽에 비용은 좀 덜 들고 좀 여유롭게 우리가 생산 운영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지수가 판매 쪽에서는 높으면 좋고 낮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할인해가지고 고객한테 판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판매 쪽에선 계약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을 높이려고 계약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게 되면 뒷단, 이 생산 단에서 다른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반대로 구매 쪽 같은 경우에는 사오는 거기 때문에 계약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판매는 높으면 좋고 구매는 낮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구매도 우리가 공급업체로부터 어떤 원자재를 1.5불짜리 기본이 1.5불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고객한테 많은 것들 이게 아니고 우리 공급업체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0.9로 계약 지수를 낮췄다 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공급업체로부터 1.35불에 같은 거라도 1.35불에 우리가 사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가격이 1.5불인데 1.1이라는 거는 우리 공급업체보다 우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가 협상을 했다. 그러면은 공급업체 쪽에서 우리 쪽에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사오는 가격들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판매 쪽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구매 쪽은 낮으면 낮을수록 계약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려고 혹은 무조건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잘 맞춰가지고 협상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셀프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거, 이건 완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게 주스이기 때문에 20주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20주 유통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토탈 20주 중에서 우리가 고객하고 합의를 해서 유통기한을 어느 정도 남았는 것들을 고객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75%냐 80%냐 90%냐 이런 것들을 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쪽에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객한테 예를 들어 75%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 토탈 20주 중에 75%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15주가 되겠죠. 그럼 고객한테 최소 15주 이상 남은 제품들을 줘야 됩니다. 고객한테 최소 고객이 매달 15주 이상 남은 것들을 진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20주 중에서 고객한테 15주를 주게 되면 우리 쪽에 남은 거는 5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 내부적으로 5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옵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 될 수가 없고 폐기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대해서 총 20주고 이 중에서 고객한테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제 폐기가 되고 고객한테 허용되는 기간,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유통기간.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20주 중에 유통기한 우리가 뭐 90%로 맞춰줄게 해서 계약 지수를 올려놨다 하면은 총 18주 남은 것들을 고객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는 2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주가 만약에 지나게 되면 다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유통기한에 대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된 유통기한 세팅할 때 이 총 20주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고 나머지가 우리 내부적으로 지나야 하는 유통기간이다.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가자는
예를 들어 구매는 로트 사이즈는 얼마로 할 것이냐, 운송은 트럭으로 할 건지 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임팩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교환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다 플러스로 되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정선에서 조정을 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어렵고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어진 회차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이전 회차의 결정 사항들이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업체를 예를 들어 A에서 B로 바꿨다. 5라운드에서 A로서 B로 바꿨는데 6라운드에서도 그냥 가만히 놔뒀다 하면은 그 B 공급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의 결정 사항들이 다시 사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 측면에서 평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당 우리가 6개월 동안 유효한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이전 회차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결과가 현재 회차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 라운드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 전에 망쳤다고 해서 이번 라운드에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새 의사결정, 새 라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새 의사결정을 한 걸 가지고 또 새로운 RO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 방식으로 각 회차별로 사업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의 결과를 잘 분석을 해서 새 회차에서 사업 계산을 하시는데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I 자체적으로는 그전 회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해가지고 상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